네, 안녕하세요. 진서로입니다. 이 시간에는 2024학년도 3월 고등학교 1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한국사 영역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고1 3월 한국사 영역 전국연합은 중학교 한국사가 전체 시험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중학교 한국사의 내용이 고등학교 한국사랑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문제를 꼼꼼하게 학습을 하시면 이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한국사 영역에 대한 내신이나 전국연합 모의고사 이런 거 전부 다 대비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꼼꼼하게 봐두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가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오는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바로 나와야죠. 특히나 움집도 있었고 그 다음에 빗살무늬 토기, 파편이 출토되었다라는 데서부터 이 시대가 바로 신석기 시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신석기 시대에 있었던 사회 모습을 찾으면 되는 문제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간석기가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구석기는 뗀석기, 그리고 신석기는 간석기죠. 이제 뗀석기라는 건 이렇게 돌을 깨고 이제 부셔가지고 나타난 날카로운 단면을 이용하는 게 뗀석기고, 간석기는 말 그대로 갈았어요. 갈았기 때문에 조금 더 날카롭고 정교하게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신석기의 특징이다. 이제 움집과 빗살무늬 토기,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가국가에서 제작된 문화유산으로 오는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강진에는 가청자를 만들었던 가마터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자, 이 가 초기에 주로 순청자가 만들어졌고 12세기 무렵부터 상감청자가 제작되었다라는 사실, 이게 나와 있는데, 자, 청자가 주로 만들어졌던 시기가 언제냐를 묻는 문제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게 바로 고려 시대죠. 우리가 흔히 고려 청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고려 시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시대로 넘어갈 때는 이제 분청 사기,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백자, 이렇게 이제 도자기의 역사가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고려 시대의 문화유산을 찾아주면 되겠는데 정답 바로 말씀드릴게요. 8만 대장경 판, 이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불병좌상은 발해고요. 그 다음에 석굴암 본전 불상은 통일신라입니다. 치국이는 이제 장영실이 계셨던 조선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세종대왕 때입니다. 자, 3번 볼게요.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호우명 그릇 스마트폰 손잡이래요. 자, 가국가 광개토 대왕의 기상을 느끼길 바란다 해서 스마트폰 손잡이에 호우명 그릇을 넣었다는 건데, 이 광개토 대왕이라는 거, 특히 이제 신라와 이 국가의 관계를 추측할 수 있다는 데서 바로 고구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이 호명 그릇, 그러니까는 경주의 고분에서 출토된 그릇을 광개토 대왕의 기상을 느낀다고 집어넣냐? 이제 이 그릇에 그 광개토지 호태왕이라는 그 시호가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라 지역 경주에서 출토된 고분의 그릇에 광개토 대왕이 새겨져 있었다. 이제 이게 이유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5세기 초에 그 신라에 외가 쳐들어왔던 일이 있었어요. 이때 신라가 고구려 광개토 대왕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광개토 대왕이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신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광개토 대왕이 구세주라고 볼 수가 있죠. 자기네 나라가 망하는 걸 막아준 대단한 훌륭한 왕이다, 뭐 이렇게 인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광개토 대왕한테 받은 그릇을 갖고 있던 사람이, 야, 이거 다 죽을 때 내 무덤에 넣어줘라, 뭐 이렇게 얘기한 걸로 추정이 돼요. 이제 그게 이제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고구려에 대한 설명을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정답 바로 말씀드릴게요. 1번 태학을 설립하였다입니다. 자, 태학이 바로 고구려 때 있었던 대학교 교육기관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거 관해서는 말씀드릴 왕이 있죠. 바로 소수림 왕입니다. 4세기도 고구려가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근초고왕이 평양으로 쳐들어와서 고국원 왕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고구려에서 즉위한 이 소수림 왕은 강력한 개혁 정책을 추진해서 망하려고 했던 고구려를 이제 위기를 다 수습을 하고 발전을 시켜요. 그 시대에 나왔던 대표적인 개혁 정책이 율령, 불교, 태학,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율령이라는 건 법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서 반포했다라는 거고, 불교는 이제 뭐 고등 종교죠. 그 당시에 백성들을 하나로 이렇게 결집시킬 수 있는 사상적 체계가 필요했어요. 그게 불교. 그 다음에 이제 태학은 유교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관리들을 뽑기 위해서 교육을 한 기관이긴 한데, 여기서 주로 했던 건 유학. 그러니까 유학하면 충효 이런 걸 가르쳤다는 얘기겠죠. 자, 근데요. 이 율령 불교는 이 소수리왕만은 아니에요. 이게 신라에도 법흥왕이 율령과 불교를 했어요. 법흥왕입니다.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공인했습니다. 법흥왕도 그걸 했는데 이제 태학만큼은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약간 주의하셔야 돼요. 신라 법흥왕도 율령하고 불교는 했지만 태학까지 한 거는 소수리왕의 고구려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팔조법 제정은 고조선, 집현전을 설치한 건 조선의 세종대왕이죠. 우상국을 정복한 건 신라의 지증왕, 그리고 독서상품과를 시행한 건 통일신라 시대의 원성왕입니다. 자, 4번 갈게요.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장수왕이 군대 3만 명을 거느리고 백제를 침공하여 도읍인 한성을 함락시켰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백제의 근초고왕이 고구려 평양을 침략했던 시기가 있었고, 그 뒤에 소수리왕의 개혁정책, 광개토대왕의 영토확장, 그 뒤에 나온 왕이 바로 장수왕이에요. 그래서 이 장수왕은 자기의 조상 고국 원왕이 받았던 그 굴욕을 되갚은 거예요. 백제를 침공하여 한성을 함락시켰고, 이때 왕은 계로왕입니다. 계로왕을 죽이고 남녀 8,000명을 사로잡으니 이때 백제가 어떻게 하냐면 급하게 웅진으로 천도하게 돼요. 이게 이제 그 죽었던 계로왕의 아들이었던 문주왕이 이제 백성들과 관리들을 수습해서 웅진으로 천도를 하게 되는 이 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나 볼게요. 백제의 왕이 관산성을 공격하였다. 신라의 김무력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서로 맞서 싸웠는데 신라의 장군 도도가 갑자기 공격하여 백제 왕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관산성을 공격한 백제 왕은 바로 성왕이에요. 물론 여기 죽은 왕도 성왕입니다. 이때의 상황이 관산성을 공격한 건 이유가 있어요. 원래 이제 백제하고 신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한강을 차지했어요. 백제의 입장에서는 이제 조상의 도읍지였습니다. 백제가 세워줬던 곳이 바로 서울 한성이에요. 그러니까 한강은 백제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찾아내야 되는 영토였다는 거죠. 근데 신라와 연합을 해서 한강을 차지를 했는데 이때 신라가 왕이 진흥왕이었습니다. 이 신라의 진흥왕이 이 한강을 혼자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낮의 동맹을 배신하고 이제 원래는 백제가 한강 하류, 신라가 한강 중류와 상류 이렇게 이제 나누기로 이제 약조를 하고서 함께 힘을 합쳐서 한강을 차지한 건데 이제 이때 신라가 백제를 쫓아버리고 한강을 독차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왕이 열이 받은 거예요. 이 진흥왕 이놈의 새끼가 막 열 받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하게 된 전투가 바로 관산성 전투입니다. 그래서 관산성을 공격했는데 처음에는 백제가 굉장히 잘 싸웠는데 도리어 나중에 이 성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관산성 전투가 끝이 나게 되고 백제와 신라는 동맹의 관계에서 이제 원수지간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자, 요 두 개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찾으라는 건데 가랑 나가 전부 다 백제랑 관련이 있죠. 일단 그 백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정답이 금방 나올 겁니다. 바로 2번. 성왕이 사비로 천도하였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웅진으로 천도해가지고 뭐 무령왕 같은 이제 그런 왕도 계셨지만 이제 그 뒤에 나온 성왕은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사비로 천도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천도한 겁니다. 이제 물론 이후에 이제 그 신라하고 한강 차지했다가 진흥왕이 독차지하고 관산성 전투를 벌여서 죽게 됐다. 이렇게 이어지겠죠. 자, 홍경래의 나는 그 세도 정치 시기 조선 후기로 가야 됩니다. 정조가 규장각을 정비한 것도 세도 정치 직전이 정조죠. 그 탕평 정책도 있었고 뭐 규장각이라든지 장용영, 초계 문신제, 수원화성 건설 이제 이런 업적들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건의한 건 고려 시대의 성종 때입니다. 이때 최승로가 이제
28조를 건의를 했는데 그중에 특히 외관을 파견하십시오라고 이런 건의사항이 올라와요. 이 외관이 지방관이죠. 이제 당시 고려는 지방에 호족들이 있었는데 그 지방관을 파견해서 호족 견제하자 뭐 이런 일환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성왕이 이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서 12목 이렇게 이제 행정구역 편성해가지고 지방관을 파견하게 됐죠. 자, 김윤우가 처인성에서 몽골군을 격퇴하였다. 요 김윤우는 고려시대 후기의 승려예요. 그리고 처인성은 지금의 용인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몽골이 침입했던 시기에 이 김윤우 승려가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이 처인성에서 몽골군을 격퇴했고, 뒤이어서 또 김윤우가 충주로 가요. 그래서 충주성에서도 몽골군을 격퇴합니다. 이게 이제 고려의 몽골 침략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조선 전기 과학기술의 발달이 주제예요. 요 치국에도 사실은 해당됩니다. 요것도 해당이 되고, 농사직설 편찬, 앙부일구 사용, 자경루 제작 등이 있는데, 요 앙부일구는 해시계, 이제 백성들도 시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종로 거리 한복판에다가 시계를 놓은 거예요. 당시에 뭐 지금 우리처럼 뭐 폰이나 손목시계 이런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든 해시계 앙부일구. 그리고 이 자경루는 일정한 시간이 되면 딱딱딱 울리는 물시계입니다. 이제 뭐 어떠한 물리적인 그런 뭐 엔진도 없는데 이제 중력이나 뭐 물의 흐름만을 이용해서 만들었던 물시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농사직설은 우리나라의 농법을 모아놓은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이 조선 전기 과학기술 발달해가지고 여기 또 하나 들어갈 게 뭐냐라는 거를 물어본 문제예요. 이제 다른 걸 보고서 이게 답이 아니다 해서 소거법으로 풀어도 되겠지만, 정답을 바로 말씀드리자면 1번 칠정산을 편찬한 겁니다. 이 칠정산이라는 건 천문역법 서적이요. 역시 세종대왕 때입니다. 이거 전부 세종대왕이에요. 천문역법 서적. 이제 이 조선은 명나라를 섬기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농사책이나 천문책이 전부 명나라 책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그걸 기준으로 이렇게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당연히 명나라의 땅과 우리나라의 땅이 다르니까, 이제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천문을 보려고 해도 그 명나라의 천문하고 우리의 천문이 같지가 않죠. 시차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세종대왕은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고유성을 가진 농사책이나 천문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실 훈민정음의 경우에도 서문을 보면 제일 처음이 뭐예요?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농사할 땅이 중국과 달라서, 칠정산도 하늘에 보이는 천문이 중국과 달라서, 훈민정음도 나라의 말씀이 중국과 달라서 만든 거예요. 예, 그런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훈민정음까지 만들어졌다. 이때 정말로 엄청난 과학기술 문화 발전이 이루어졌던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원 화성 축조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조, 경주 첨성대는 신라시대죠. 선덕이왕 때고요. 직지 심체 요절이 간행된 거는 이제 1377년 이제 청주의 흥덕사에서 이제 간행이 됐는데, 지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본이 바로 직지 심체 요절이에요. 요 인쇄본은 지금 프랑스 쪽에 있고요. 우리나라 지금 청주에 가면 흥덕사지 쪽에 박물관이 있어요. 요 직지 박물관에 가면 이제 직지 심체 요절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불국사 3층 석탑은 일명 석가탑 혹은 무영탑이라고 불리는데, 역시 통일신라 시대에 건립됐어요. 자, 6번 볼게요. 가에 들어갈 알파벳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삼국을 최초로 통일한 국가 땡땡을 탐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삼국을 최초로 통일한 국가 어디입니까? 바로 신라입니다. 자, 신라를 탐구하자라는 건데요. 골품제를 운영하였는가? 그렇죠. 자, 신라의 가장 독특한 신분제 바로 골품제 운영했습니다. 자, 과거제를 시행하였느냐? 아니죠. 왜냐하면 이 과거제는 고려 광종 때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제 시행 아닙니다. 자, 국학을 설치하였는가? 자, 신라 시대에 국학이 있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그 통일이 된 후에 그 신문왕이
이제 국학을 설치했죠. 요건 이제 신라의 대표적인 대학교 교육기관. 고구려는 아까 태학이었고 신라는 국학입니다. 따라서 예죠. 그러니까 결국 이걸 쭉 예, 아니요, 예 따라가면 C가 되겠구나. 이렇게 정답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7번 갈게요.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연행사의 일원으로 청나라에 간 가가 그곳에서 보고 들은 것을 바탕으로 이 책을 저술하였다라고 했어요. 북학의. 이거 누가 지었냐라는 건데 이 지은 분은 박재가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조선 후기의 실학자로서 특히 이제 북학론, 청나라를 배우자라는 그런 주장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분이에요. 특히나 이분은 원래 서얼 출신인데 그 정조가 중용을 해서 규장각의 검서관으로 일을 했던 이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북학파라는 말도 여기서 나왔다라는 거죠. 생산을 늘리기 위해 소비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펼쳤다는 겁니다. 자, 그 박제가에 대한 설명을 찾으라는 건데요. 지금 여기를 읽어보면은 거기서도 알 수가 있어요.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소비가 필요하다. 요거는 결국 뭐냐면 소비를 많이 하면 생산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뜻도 되잖아요. 이게 바로 상공업 진흥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죠. 정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이제 이 당시의 실학자들은 주로 상공업 진흥 이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토지를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뭐 이런 것부터 얘기해 가지고 뭐 중농학파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상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중상학파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자, 동학을 창시한 분은 최재우예요. 근데 이분은 그 흥선 대원군 시대에 처형당합니다. 혹세 무민했다라는 그런 죄를 받아가지고 이제 처형을 당하고 이게 나중에 동학 교도들한테 그 교조 신원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죠. 삼국사기를 저술한 분은 고려시대의 김부식이에요. 대표적인 문벌 학자였던 김부식. 그 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에서 난이 일어났는데 그거 진압한 사람이 바로 김부식이죠. 자, 그다음에 독립협회를 창립하였다. 요거는 이제 서재필 같은 분을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독립협회의 경우에는 그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했다. 이 만민 공동회 열어 가지고 이제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 관민 공동회에서 헌의 육조를 채택했다. 요 정도 중요하겠습니다. 살수에서 적군을 물리친 건 그 고구려 시대의 을지문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8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고려의 국왕을 알아맞히는 문제래요. 이제 마지막 힌트가 공개된답니다. 자, 보니까 평양을 중시하여 서경으로 삼았다라고 돼 있고 사심관 제도를 시행했다. 그리고 훈요 10조를 남겼다라는 거예요. 자, 이 왕이 누구냐 알아내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평양을 중시했다. 서경. 이거 나와야죠. 뭐 사심관 제도도 있고 훈요 10조를 남겼다라는 것도 있어요. 이 왕은 바로 고려의 태조 왕건이 되겠습니다. 자, 고려의 태조 왕건에 대한 4단계 힌트를 알아맞혀 봐라 라는 문제인데요. 이제 정답 바로 보이시죠? 후삼국을 통일했다라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균역법을 시행한 왕은 영조, 훈민정음을 반포한 왕은 세종, 그 다음에 쌍송 총관부를 공격한 왕은 공민왕이고 대한국 국제를 제정한 건 고종이죠. 대한제국 수립하면서 벌였던 일입니다. 자, 근데요. 뭐 다른 건 다 아시겠지만 요 사심관 제도. 요거는 이제 호족 견제하는 제도 중 하나예요. 호족을 포용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이제 결혼, 왕건의 부인이 29입니다. 유력한 호족의 뭐 딸들은 전부 부인으로 받아들였다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사성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큰 공을 올린 사람들한테 성을 만들어서 내려줬어요. 자기랑 같은 왕실을 준 경우도 있지만 다른 성을 만들어서 줬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견제하기 위한 제도로 기인 제도, 이게 이제 신라의 상수리 제도랑 비슷한데 그 유력한 호족 가문의 자제들을 수도 개경에 와서 머물러 있도록 만들었던 인질 제도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바로 이 사심관 제도인데 이 사심관 제도는 호족 견제책 중에서 뭐냐면 그 한 지역에 대한 이제 권한과 책임을 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사심관을 지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서 만약에 반란이 벌어졌다. 너 일로 와.
너 책임져. 죽어. 뭐 이렇게 하는 게 사심관 제도입니다. 그 최초의 사심관은 경주 지역 사심관 김부. 요 한 분만 좀 기억해 두세요. 요 김부가 누구냐면 신라의 경순왕, 마지막 왕이에요. 이제 고려한테 직접 항복을 하면서 나라를 바쳤습니다. 이러면서 신라가 멸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왕건은 경순왕이 그 나라 바친 걸 받아들이면서 대신에 당신이 이제 신라에서 신라 지역 서러벌 경주에서 사심관을 하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사심관제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필에서 옳게 고른 것은, 자, 왕이 보현원, 이거 절이에요, 절. 행차하는 도중에 술자리를 열고 무신들에게 수박키를 시켰다. 이 수박키가 뭐냐면은 맨손 격투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장군 이소흥이 수박키를 하다가 도망가자 문신 한뢰가 갑자기 나가서 이소흥의 뺨을 때리니 정중부 등 무신들은 낯빛이 변하고 서로 눈짓을 하였다. 이의방 등 무신들이 보현원으로 먼저 가서 거짓 왕명으로 병사들을 모았고 보현원 문 앞에서 여러 문신들을 죽였다라는 말이 있죠. 자, 이거 딱 읽어보시면은 어떤 상황인지 바로 나오시죠. 이 문신 한뢰가 요 이소흥이 대장군이었어요. 지금 무관 중에 가장 높은 직급 대장군. 이게 종 3품일 거예요. 근데 이 문신이 당시에 그 당시에 환관 쪽이어서 이제 한 5품인가 6품인가 이렇게 이제 그 급수상으로는 더 밑에예요. 근데 나가가지고 뺨을 때린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만큼 당시에 문신들이 눈에 뵈는 게 없었다. 문신들에 대한 차별 의식이 어마어마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뭐 정중부 같은 이런 분들이 이제 낯빛이 변했다라고 나온 거죠. 사실은 이 정중부 이분도 누구냐? 김돈중이라고 있어요. 김돈중. 김부식 아들이거든요, 얘가. 이 김돈중이가 이 정중부 무신에 이렇게 풍성한 수염을 촛불로 태워버리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게 나이도 새파랗게 어린 놈이 이제 나이 많은 늙은 무신 정중부의 수염을 태웠다.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무신들이 분노 게이지가 이제 거의 선을 넘은 거지. 이게 뭐 뺨을 때린다니. 나이도 어린 놈이. 예. 이 무신 정변입니다. 물론 이제 무신 정변 자체는 뭐 이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죠. 최씨 무신 정권 나왔다가 이제 몽골 침략받으면서 이제 무신 정권 끝나게 되는데 이제 이 당시에 문신들을 보면 좀 너무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선을 넘은 거죠, 이게. 자기보다 훨씬 나이 많은 어른의 뺨을 때리고 막 수염을 불태우고. 예, 참. 자, 그럼 이게 언제냐? 연표에서 찾읍시다. 자, 요 이자겸의 난은 요 문벌 귀족들의 동요되는 상황에서 일어난 난이에요. 그러니까 요 이자겸의 난이 있었다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있고 이때도 이제 문벌 사회의 동요가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신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한 방에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 문신들이 굉장히 이제 썩어가고 있었다. 권력의 맛을 보면서 눈에 뵈는 게 없었던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민왕 즉위는 뭐 원 간섭기까지 다 지나간 이후이기 때문에 이 정답은 이자겸의 난과 공민왕 즉위 사이, 즉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갈게요.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가의 중앙통치제도를 설명해 줄래 해가지고 가는 당의 제도를 참고하여 중앙통치제도로 삼성육부제를 운영하였다. 삼성은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으로 구성되었고 그 다음에 쭉 육부는 정당성의 지휘를 받아 행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게 이제 그 충의 예지 신 효 충효 의 예지 신 이렇게 되는데 순서가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학 쪽에서 말하는 그 덕목이죠. 충효 예지 의 신 뭐 이런 건데 이제 사실 요 당나라의 삼성육부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으로 이제 그 독자적으로 구성을 했다는 거죠. 이 나라는 어디냐면 발해입니다. 발해에 대한 설명을 찾으면 되는 문제예요. 정답 먼저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릴게요. 해동성국이라 불리었다. 5번이 정답입니다. 발해에 관해서는 이 전국연합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그 주자감이라는 대학교 교육기관 그리고
오경 15부 62주의 지방행정구역 체계, 그리고 또 하나가 해동성국으로 불렸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학교 내신을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발해에 감찰기구, 그 중정대 같은 이런 감찰기구가 있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학교 내신에서는 뭐 대조영에 관한 업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왕, 문왕, 선왕 이 세 왕이 있었고, 이제 특히나 뭐 무왕 때는 저기 등주, 저 산동 반도 지역 공격하고, 뭐 문왕 때는 이제 당의 정치제도 문물을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이게 문왕 때예요. 그리고 선왕 때가 전성기가 돼서 해동성국이라는, 이제 그게 선왕 때 나왔다. 뭐 이런 정도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 화랑도를 조직한 건 신라, 회사령을 제정한 거는 일제강점기의 1910년대죠. 단발령 시행은 을미 개혁되고 도병마사는 고려입니다. 이게 이제 발해는 삼성 육부제고, 그 다음에 고려는 이성 육부였어요. 고려는 중서성 문화성을 하나로, 그러니까 중서 문화성으로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상서성 이렇게 했고, 그 밑에 육부가 그 이호 예병 형공, 이거는 당의 걸 그대로 이름을 갖다가 쓴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1번 가에 들어갈 제도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경국대전을 완성하여 통치체제를 정비한 이 국가 바로 조선입니다. 경국대전 하면 나와야죠. 특히 이거 왕 성종이에요. 자, 경국대전 하면 성종입니다. 자, 지방행정제도로 관찰사하고 가 비어 있죠. 자, 조선하면 뭐냐면 팔도예요. 팔도.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거 다 지방행정제도죠. 아까 이제 오경 15부 62주는 제가 발해라고 말씀을 드렸고, 구주 오소경은 통일신라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출도는 부여입니다. 그 초기 연맹 왕국 때 그때 부여. 그 다음에 22 다음으로는 백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백제입니다. 자, 12번 갈게요. 가는 고려말 홍건적과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신흥 무인 세력의 대표적인 인물로 성장하였습니다. 특히 황산대첩에서 적장 아지발도를 죽여 명성을 떨쳤다. 그는 정도전 등 신진사대부의 도움을 받아 권력을 장악하고 조선을 건국하였습니다. 자, 이거 누굽니까? 바로 이성계. 조선의 태조 이성계에 대한 설명이죠. 자, 이제 이성계 하면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홍건적과 왜구를 격퇴하면서 이제 그 고려 백성들의 그 스타가 돼요. 존경받는 장군으로 올라섭니다. 황산대첩, 요거 이제 왜구들이 저 지리산 쪽으로 도망간 건데, 이때 이제 그 걔네들을 갖다가 이렇게 다 잡아서 죽여가지고 명성을 떨쳤다 이거죠. 근데 이제 요 이후에 그 최영하고 의견이 달랐던 부분이 요동으로 명나라 정벌하러 가는 거였는데,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이 선지에 있죠. 바로 위화도 회고문입니다. 이 위화도에서 병력들을 돌려가지고 와서 개경을 장악하고 최영을 쫓아냈다가 죽이고 우왕을 폐위시키죠. 그러면서 이제 정권을 잡고 과전법을 시행한 후 조선 건국으로 나가게 된다. 네, 이겁니다. 자, 동의보감을 편찬한 거는 광해군 시대의 의학자 허준이죠. 나당연합을 성사시킨 건 신라의 김춘추입니다. 해동 천태종을 창시한 거는 이제 그 고려 시대의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죠. 이 왕의 아들이었어요. 무려 왕자의 신분으로 스님을 했던 분입니다. 그 다음에 왕 오천 축국전을 저술한 사람은 신라 시대의 승려였던 해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13번 갈게요. 밑줄 친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모일 선비들이 모여 의병 일으킬 일을 의논하기를, 외적이 쳐들어와 임금께서 난리를 피해 한양을 떠나시니 바야흐로 뜻있는 선비가 나라와 군왕을 위해 병기를 베개 삼아 전쟁에 나서서 순국할 날이 됐습니다. 자, 이것만 읽어도 알아야 되지만 요 밑에 보면 전라좌수사 이순신이 견내량에서 적선을 불태우고 부숴버렸다라는 말도 있어요. 자, 이순신이 나온 순간 이 전쟁 아시겠죠?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자, 임진왜란에 대해서는 주로 승리했던 전투 위주로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초기에 패할 때는 뭐 동네 부사, 그 동네 전투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승리했을 때 그 맨 처음에 한산도 대첩, 요게 이제 이순신 장군, 요 견내량에서 적선을 불태웠다라는 게 한산도 대첩이에요. 그 다음에 진주 대첩, 김시민 장군이 활약했어요. 그 다음이 뭐냐면 조명연합군이에요. 이 바다에서는 이렇게 이제 일본군을 격퇴를 했는데 이미 육지에 상륙한 놈들은 평양까지 갔던 시기였습니다. 이 조명연합군이 평양을 탈환하게 돼요. 일본한테 뺏겼던 평양을 탈환했고 이후에 행주대첩. 지금 이제 행주 산성 쪽 있죠. 서울과 고향의 경계 정도 있는데 이쪽에 가보면은 그 권율 장군 이쪽에 가보시면 이제 그 거기 유적지 한번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요 흐름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정유재랑 가서 그 명량 대첩하고 노량 대첩이 나오죠. 이제 노량 대첩에서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시죠. 그래서 이런 승전의 흐름들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정답 나왔습니다. 바로 5번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의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과 함께 의병도 두 분만은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곽재우, 조헌. 혹시 학교 시험에서 한 분이 더 나온다 그러면은 유정. 요 분은 이제 사명대사입니다. 스님이에요. 원래 불교는 호국불교, 고려 때부터 그랬죠. 나라가 위태로우면 일어섭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사명대사, 유정 스님께서 이제 의병을 일으키셔가지고 그 굉장히 뛰어난 유격전, 특수작전을 펼치셨다라는 거. 그리고 이분은 나중에 그 일본의 외교관으로도 활동을 해요. 일본에서 워낙 이제 명망이 높은 스님이다 보니까 직접 가가지고 외교 활동해서 포로도 데려오고 뭐 이런 엄청난 업적들을 남기셨습니다. 자, 별무반이 조직된 거는 고려시대 여진족이죠. 윤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진족 킬러. 그리고 이후에 동북 구성을 축조하게 되죠. 척화비가 건립된 건 흥선대원군 때예요. 병인 양요, 신미양요 겪으면서 서양 애들하고는 상종하면 안 된다. 수교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담아서 세운 비석입니다. 천리장성이 축조된 건 고려 때 거란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고구려 때는 당나라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세웠어요. 갑오개혁이 추진되었다. 이건 고종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4번 갈게요. 밑줄친 개혁의 내용으로 오는 것은, 자, 김효년 사림이 화를 입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종의 총애를 받으며 각종 개혁을 통해 유교적 이상정치를 실현하던 조광조와 그를 따르는 사림 세력이 유배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중종반정 이후 공신에 오른 훈구 세력 가운데 공이 없는 신하를 명단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제 이런 주장은 중종을 난처하게 만들었으며 훈구 세력의 반발을 초래하였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을 가리켜서 통상 위훈 삭제라고 불러요. 이 훈구 세력들이 열받아가지고 이 사화를 일으킨 이유도 그겁니다. 저놈이 우리를 잡아들이려고 하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훈, 거짓된 훈장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삭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검토를 해봤더니 얘는 공도 없는데 지금 공신 명단에 올라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광조가 뭐 삭제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조광조는 다른 개혁 정책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지금 그걸 묻고 있죠.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소격서를 폐지해 달라. 소격서입니다. 다시 쓸게요. 소격서 폐지. 그 다음에 현량과 시행. 이 현량과라는 거는 이제 현명한 관리를 추천을 받아서 등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과거제가 아니라 추천받아서 등용한다. 근데 이걸 조광조가 내놨으면 결국 사림들을 추천하겠다 이거잖아요. 뭐 이제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위훈 삭제죠. 근데 이제 뭐 요 특히나 요 위훈 삭제가 아마 이 훈구 세력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발작 버튼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정답은 1번이에요. 자, 이 소격서는 이제 그 도교 같은 도교의 그 종교 시설 같은 걸로 보면 되겠는데 지금 이거는 흔적이 남아 있어요.
이때 이제 폐지하려고 했던 소격서가 지금 저기 서울 종로에 지금 동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격동이었어요. 동네 이름 자체가. 지금도 소격동으로 찾아가면 있어요. 근데 거기는 굉장히 작은 동네고 지금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것저것 많이 다닙니다. 예. 이게 이제 그 나이 드신 제 세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서태지의 고향이다. 뭐 이렇게도 알고 있긴 할 텐데, 어쨌든 그 소격동 관련된 그 소격서, 이게 이제 조광조가 이런 도교시설 필요 없지 않냐, 폐지하자라고 이런 얘기도 했었다라는 거죠. 자, 영정법을 시행하자. 요거는 이제 전세제도예요. 그러니까 토지에 매기는 세금이 영구히 정해지는 제도. 이제 이건 인조 때입니다. 인조. 그 왜 남한산성 도망간 그 인조 있죠? 예. 자, 별기군 창설 요거는 이제 그 조선 개항기에 통리 기무 아문이 설치되면서 나타나게 된 정책 중 하나. 교정도감을 운영하였다. 교정도감은 무신 정권 시기에 최고 권력 기구였어요. 군국 기무처를 설치한 거는 갑오개혁 때죠. 1차 갑오개혁의 추진을 위해서 설치한 기구가 바로 군국 기무처입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한국사 극하 수업 주제 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효종은 둘째 아들이지만 왕위에 올랐으니 장남 대우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비께서는 3년 동안 상복을 입으셔야 합니다가 남인의 입장. 효종이 왕위에 올랐지만 장남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비께서는 1년 동안 상복을 입으셔야 합니다가 서인의 입장이에요. 자, 요거는 지금 이제 상복을 입는 기간을 두고 논쟁을 벌인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보통 예송이라고 부릅니다. 예송 논쟁을 말해요. 요게 이제 특히나 그 효종이 죽었을 때 나타난 예송이라서 요거는 이제 정확히 말하면 그 기해의 예송이에요. 근데 나중에 10년 좀 넘게 지나서 이번엔 효종의 부인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대비는 아직도 살아있어요. 이 자이대비요. 이분이 누구냐면 자이대비인데 인조 부인입니다. 인조 부인이 아들이 죽었는데도 살아있고 며느리가 죽었는데도 살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상복을 입어야 되는데 이제 이때 또 남인들은 1년 입어야 된다. 왜냐하면 장남의 며느리니까 1년. 그리고 서인 입장은 야 남인 장남 아니지 않냐. 차남의 며느리니까 9개월만 입으면 된다. 이런 입장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의 예송 논쟁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 요거는 현재 그 기해 예송 때를 말하는 거예요. 정답은 2번이죠. 근데 이 예송은 제 입장에서 조금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 기해 예송 때는 이 당시 왕이 현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효종이 아들이 왕위에 올랐을 때죠. 근데 이 당시 현종은 이때는 이제 그 서인의 입장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래 대비마마께 1년 동안 상복을 입으시라 전하라. 뭐 이랬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나중에 갑인예송 때는 입장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 서인들이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네가 왕이든 뭐든 차남인데 소현세자 동생이에요. 차남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왕이든 뭐든 차남인데 그 뭐 한다고 뭐 장남의 예법으로 하려고 하냐. 뭐 이런 입장이라는 거잖아요. 서인이.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왕의 정통성을 우습게 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남인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번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서인의 뜻을 따랐고 두 번째는 남인의 뜻을 따라요. 근데 이거는 서인과 남인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에요. 왜냐하면 두 분당 중에 어느 쪽이 더 성리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왕의 정통성을 존중하고 있느냐 이런 거를 서로 논쟁을 벌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뭐 상복 입는 귀가하고 이게 싸울 일이야? 그냥 대충 평균 내서 하면 안 돼? 막 이럴 수도 있지만 이 당시는 원칙주의적인 철학, 그 성리학에 대한 그 엄청나게 심오한 논쟁이었다라는 거, 이 정도로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가끔 질문을 받는 게 아니 뭐 예송 있던 거 왜 했냐 뭐 이런 건데 이건 이제 두 붕당이 서로 자기네 당의 그 명운을 걸고 학문적인 진리를 탐구하는 논쟁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노급 폐지는 통일실합니다. 그 다음에 탕평책 실시는 요보다 뒤죠. 영조 정조 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노비안건법 시행이야 뭐 고려의 광종. 그 다음에 급진개혁파에 개혁하면 갑신정변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16번.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비변사에서 보고하기를
납속하는 사람들에 대해 바치는 곡식의 양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이에 따라 관직을 내려 널리 곡식을 모으는 길을 마련해야 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납속이라는 건 이제 세금을 낸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그 바치는 곡식의 양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그에 따라 관직을 내린대요. 그럼 이건 뭐냐? 돈 주면 벼슬 줄게. 이거잖아요. 자, 이게 이제 납속책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납속책. 그 다음에 심피레온이 아뢰기를 지방에 좀 넉넉한 민가에서는 곡식을 바치고 공명첩을 얻는 바람에 관직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명첩이라고 나와 있죠. 납속책과 공명첩. 이게 지금 뭐 넉넉한 민가, 그냥 양인 가문에서도 관직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뭡니까? 곡식을 기부하고 관직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관련된 키워드가 선지에서 찾아주면 되는 거죠. 바로 3번. 신분제 동요입니다. 아니, 이 조선 전기까지는 양반은 전체 인구의 7%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 신분제 동요라는 거는 이제 갑작스럽게 양반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때 뭐 거의 뭐 60, 70%까지 양반이 될 정도로 이렇게 이제 신분제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게 이제 이 시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신라말 호족 성장 배경은 뭐예요? 이때는 진골 귀족들끼리 왕위를 가지고 다퉜죠. 그래서 호족이 성장하게 된 거고. 자,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 지금과도 다르고 조선시대보다 훨씬 높았어요. 그 고려시대 여성은 그 남성과 거의 동등한 정도의 지위를 누렸습니다. 이 가정 내에서. 자, 그 다음에 조선 전기 대외관계 변화. 요거 관련해서는 이제 명나라랑 여진이랑 일본을 볼 필요가 있어요. 명나라한테는 사대를 했고 여진과 일본한테는 교린, 그러니까는 강원 양면 정책을 펼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근대 문물의 수용, 뭐 있겠는데 전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뉴라이트 이런 지금의 세력들이 이거 관련해서 무슨 식민지 근대화론 같은 개떡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서 이건 언급 안 하겠습니다. 자, 17번. 밑줄 친 이 시기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지난 한국사 시대간에 여러분들은 이 시기에 김홍도의 서당도를 비롯한 많은 풍속화가 제작되었으며 당시 풍속화에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고 배웠습니다. 오늘 미술 수업에서는 예시와 같이 현재의 생활상을 담은 그림을 그려봅시다. 학교도? 예. 글쎄요. 예. 요새 학교 이런가요? 예. 제가 요새 학교 안 다녀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때 학교 같거든요. 예. 자, 이렇게 학생이 뭐 읽고 딴 학생들이 박수 쳐주고 선생님이 막 엄지척 들어주고 이런 학교 아니지 않습니까, 요새? 자, 어쨌거나 이 시기가 언제냐면요. 예, 조선 후기입니다. 이제 김홍도의 서당도, 이런 김홍도 같은 분들, 그 다음에 신윤복 같은, 뭐 김홍도, 신윤복, 뭐 강희안,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계셨던 조선 후기, 이 풍속화가 제작되었다. 예, 이렇게 한 건데, 이 시기를 찾아주면 돼요. 이때는 특히나 이 뭐 풍속화도 보면 알겠지만 이게 서민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사실 이거는 경제 발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먹고 살만 하니까 문화 쪽으로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면 문화생활이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경제 발전이 있었고 서민 문화 발전으로 이어졌다.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풍속화, 민화, 판소리, 한글 소설, 사설 시조 등등이 있어요. 예, 정답 나왔죠? 3번입니다. 이 한글 소설 관련해서는 뭐 이제 홍길동전, 춘향전, 장화홍련전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제 요 한국사 쪽에서는 전기수라는 이런 사람도 기억해 두세요. 책 읽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시장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럼 이제 전기수라는 이분이 이제 책을 딱 들고 앉아서 그거를 맛깔나게 읽어주시는 겁니다. 이런 분이 계셨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돈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책회입니다. 쾌. 지금하고 비슷한 거예요. 쾌속 배송. 그 쾌예요. 그러니까 책을 배송해 주는 걸 말합니다. 우리 지금 음식 많이 배달해서 시켜 먹죠. 그것처럼 이때는 책을 배달받아서 읽어봤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지금과 비슷한 시대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게 이제 경제 발전이 원동력이 됐고 그 전에 대동법 시행에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국유사가 편찬된 건 고려시대의 일련 스님, 무령왕릉이 축조된 건 이제 뭐 백제, 무령왕이 죽은 뒤에 왕릉이 축조가 됐죠. 자, 충주 고구려비가 건립되었다. 이건 장수왕 때라고 보시면 돼요. 그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충주까지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의 비석이 세워진 거죠. 자,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이게 이건 이제 사비 부여 시기에 세워진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은 정말로 좀 눈으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직접 가서 한번 봐라. 그러니까 한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거 봐야 돼요. 진짜 눈으로. 이제 원래 석탑을 이렇게 보수하다가 밑에를 파보면은 그 안에 뭐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좀 문화재들이 들어 있어요. 이를테면은 신라 시대 그 불국사 삼층 석탑을 이렇게 밑에를 파봤더니 그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나오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은 아직까지 이제 그 확인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탑이 멀쩡해서 보수할 일이 없으니까 억지로 팔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뭐가 있는지 이게 아직 숨겨져 있는 신비스러운 탑. 그리고 여기 가보시면 옆에 박물관 있습니다. 여기에 가서 금동대학로를 구경하세요. 진짜 제가 부여를 간 게 전혀 후회가 되지 않는. 자, 다음 가겠습니다. 자, 18번. 가운동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자, 이 글자 읽는 순간 바로 나오죠. 우금치 전투 패배 이후 전봉준 압송되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전봉준이라는 분 이름 나오면 바로 이 운동 뭔지 아셔야죠. 동학농민운동입니다. 자, 여기 계신 이분이 바로 전봉준입니다. 혹시 서울 사시는 분들은 저기 종강역, 종로 2가 쪽에 가서 거기 보면은 전봉준 장군 동상이 서 있어요. 뭐 그거 보셔도 됩니다. 자, 이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뭐 고부 군수에게 맞서다 황토현에서 승리하다 이게 있죠.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고부에서 봉기가 일어나요. 이제 이때는 그 탐관오리였던 그 조병갑 이 고부 군수에게 봉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안핵사로 이용태라는 사람이 파견이 됩니다. 조사하러. 근데 이용태가 하라는 조사는 안 하고 농민들을 탄압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시 한번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게 백산봉기예요. 그리고 나서 황토현, 황룡촌 전투. 여기서 이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주성을 점령을 하는데 전주성을 점령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서 와가지고 부랴부랴 전주 화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주약을 맺으면서부터 집강소를 농민들이 설치하게 돼요. 개혁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집강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일본이 경복궁을 불법 점령하는 사태가 일어나면서 농민군이 다시 결집을 해요. 일본을 무찌르고 국왕을 지키러 가자 해가지고 이제 결집을 해서 논산에서 이 동학교의 남접과 북접이 만나서 연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근데 이들이 이제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금치 전투 패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정답은 나왔죠. 4번입니다. 특히나 이 집강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뭐 학교 내신이든 전국연합이든 이제 농민들이 직접 설치한 자치적인 개혁기구 집강소. 여기서 이제 개혁안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라든지 신분제를 폐지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런 개혁안들이 나중에 요 이제 바로 뒤이어서 갑오개혁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거의 다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고구려 부흥을 내세웠다. 이건 이제 고구려 부흥운동이라고 있어요. 저기 그 건모잠, 고현무, 안승 같은 이런 분들이 일으켜가지고 이제 신라에서는 안승을 보덕 국왕으로 임명하고 저 금마저 익산 지역에다가 이렇게 근거지를 마련해주기도 하고 이랬던 운동이 고구려 부흥운동이에요. 이 서경천도를 주장한 건 묘청이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물론 김부식이 진압했습니다. 만민공동의 개최. 이건 독립협회랑 관련이 있죠. 그리고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의 지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국채보상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번 갈게요. 가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 자, 제헌헌법의 전문으로 3.1운동을 계기로 상하이에서 수립된 가의 독립정신을 계승하였음을 밝혔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요 임시정부는 대통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있었던 삼권 분립의 기관이었어요. 그럼 이게 뭘 이 삼권 분립의 정부였어요. 그럼 이게 뭘 뜻하냐? 삼권 분립이 돼 있다는 건 바로 공화정을 뜻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민주공화제를 채택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나중에 이승만은 탄핵되고 이제 이후에는 뭐 박은식 선생이 잠깐 대통령이 됐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뭐 국무령 제도로 이렇게 내각 책임제로도 이어졌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초창기에는 민주공화제였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영영을 설치하였다 정조죠. 호패법을 실시한 거는 태종 이방원입니다. 영고라는 제처 행사를 연나라는 부여고요. 망이망소의 난을 진압하였다. 요거 이제 고려 시대의 무신 정권 시기에 있었던 민중 봉기예요. 뭐 이 망이망소이가 그 공주 명학소에 살았던 이제 평민들인데 지금 제가 거기서 이걸 녹화하는 중이다. 명학소에 살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실 필요 없어요. 20번 볼게요. 가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월별로 정리한 가입니다. 박종철 경찰에 연행되어 남영동 대구무시에서 고문을 받다 사망. 4.13 호원조치 발표.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에 의하여 고문치사 은폐 조작사건 폭로. 그러니까 이제 일어났죠. 시위가 벌어집니다. 이한열 학생 시위 도중 최루탄에 피격. 국민대회 개최했다. 자, 박종철, 4.13 호원조치, 이한열 이런 분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민주화 운동은 바로 1987년에 있었던 6월 민주항쟁이에요. 자, 이 민주항쟁은 결국 국민들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여당 대표였던 노태우가 이제 호원을 폐지하고 그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하겠다. 그러니까 이 민주항쟁이 끝나면서 6.29 민주화 선언이 이루어져요. 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대통령 직선제 하겠다. 왜냐하면 이 호원 조치라는 게 체육관에서 대통령 우리들끼리 뽑을게라는 그 헌법 조항을 지키겠다는 뜻이에요. 당시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위를 벌였던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에요. 이거는 뭐 시험과는 관련이 없는데 이때 이제 그 대통령 직선제 시행을 위해서 시위를 벌였던 분들이 지금 이제 이분들이 대부분 1950년대 후반 60년대 생들이에요. 이때 뭐 대학생들뿐만이 아니고 뭐 이렇게 20, 30대, 40대 이상 어른들까지 이 시위에 동참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은 그로부터 약 이제 30년이 훨씬 넘게 지났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그 노인들, 뭐 속칭 꼰대 내지는 뭐 심하게 말하면 틀딱 뭐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지만요. 이분들이 대통령 직선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저 뭐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의견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서로 의견을 많이 듣고 토의하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6월 민주항쟁 볼 때마다 항상 그 생각을 하곤 합니다. 자, 정답은 2번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였다라는 거고요. 자, 신탁 통치를 반대한 거는 이제 그 광복 직후에 미국과 소련이 남북한을 분할 점령하면서 그때 신탁 통치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반대를 했던 겁니다. 이게 주로 이제 김구나 이승만 같은 그 우익 세력 분들이 이제 반대를 했어요. 을사늑약 체결에 항의하였다. 뭐 이거 한두 분 계시겠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두 분이 기억나네요. 민영환입니다. 이 시기 최고의 외교관이셨던 분인데 이분은 자결을 했죠.
누군가는 죽어서 의지를 표현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자결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분으로 장지연. 이분은 언론인이죠. 그 황성신문의 주필 시일야 방송대곡이라는 논설을 썼어요. 을사오적들을 돼지만도 못한 놈들이라고 욕하면서 이제 을사늑약을 비판했던 그런 이제 글을 쓰셨습니다. 자,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였다. 이거는 4.19 혁명이랑 관련이 되죠. 저기 지금 앞에 박종철, 이한열 요분들 나왔으니까 이것도 관련된 학생 말씀드리자면 김주열 학생이 있습니다. 시민군을 조직하여 계엄군에 맞선 거는 5.18 민주화 혁명이에요. 민주화 운동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저는 혁명이라고 무심코 그렇게 부르는데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4년 3월 고등학교 1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한국사 영역에 대한 해설 강의를 마쳤습니다. 좀 길어졌죠? 이게 이제 오히려 중학교 한국사에서 배우는 이런 내용들이 고등학교에서도 이제 거의 비슷하게 다 등장을 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상세히 학교 내신과 관련된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해설 강의는 이걸로 마칠게요.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신 학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